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 하시면서 지역도 여러 군데 도시고 굉장히 예. 여러 곳 다녀오셨는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있으실까요? 제가요, 첫 합동 연설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는데 그날 정말 억수같이 비가 왔어요. 정말 그냥 온통 이제 비에 젖었는데, 야,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라고 하면은 우리 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불모지 아닙니까? 근데 참 많은 당원들이 오셔가지고 응원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광주의 제2당사를 만들겠다. 제2당사.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광주, 호남 전 지역을 돌면서 생생한 이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광주가 가장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전당대회에서 후보 간의 비방전이 좀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고요. 원래 전당대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어떤 후보자들 간의 상호 비방, 설전이 좀 과도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총선 백서가 아직까지 출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당이 지금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성찰, 반성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니까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바탕 위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자 논란, 또 사천 논란, 뭐 댓글팀, 뭐 이런 쪽으로 좀 원래 기본 이제 이 트랙에서 좀 벗어나 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러운 장면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책 선거, 비전 선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선 나왔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당무 개입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 문자가 지난 1월 달에도 보도가 됐어요.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고 아마 언론인들 사이에는 그때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선 백서가 발간이 안 되니까 그런 식의 음성적인 이런 어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그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라기보다는 원래 언론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은 지난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는 가운데 정무적인 판단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고 그래서 당무를 개입했냐 아니냐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자꾸 우리는 어느 후보든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대통령실 언급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윤 후보님께서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되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 원희룡 이 구도가 한동훈 대 윤석열의 어떤 대리점을 양상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과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당이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거고 가다가다 분열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 강한 우려를 제기했던 겁니다. 또 두 후보는 아시다시피 지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지셨고 또 다음 차기 대선에 뜻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대선을 향해 가는 이 징검다리 식으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친윤 대 친한 구도인데요. 너무 갈라지다 보니까 심리적 분당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참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딱 10년 전에 친박 비박이 전당대 당권을 놓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서청원, 김모성 두 분이 이제 경쟁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좀 격렬하고 파괴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게 친윤, 친한 관계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로 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끌어당기지 않았고 또 당무 개입이라는 말도 없었고 러닝메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줄 세우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보다 훨씬 더 우려스럽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심리적인 분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인 분들이 대단히 중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어려운 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끝나면은 전부 다 하나가 될 거다.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되는데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분들께서 염려하신 정도는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정 관계 관련해서 여쭤본다면 어쨌든 당이 지금 위기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사실 이런 여소야대 상황은 민주당이 잘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이 못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선에 워낙 개멸적 참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아무리 무도하게 굴더라도 일단은 야당은 우리의 국정의 파트너입니다. 2인 3각으로 같이 가야 하는 이제 일종의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전략은 우리 스스로 먼저 변화를 해요. 우리 국민의힘 스스로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트고 또 우리가 혁신 경쟁에 나서는 주도권을 갖는 모양새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변화 혁신에 나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저희가 주도하는 혁신 경쟁에 민주당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거기서 정치가 복원이 되고 대화 타협의 이제 여지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국민의힘이 먼저 변화 혁신을 해 나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 혁신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변화 혁신을 위해서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위기가 위기임을 느끼는 것.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가 위기임을 잘 모르는 게 위기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뺄셈 정치를 경고를 하고 또 수도권 위기다 대책을 만들자라고 참 수십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이 비겁하게 침묵을 했고요.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개멸적 참패 이후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당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공동묘지의 평화처럼 조용하고 사실상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변화 혁신의 물꼬를 트는 것. 그래서 위기를 위기임을 알고 빨리 변하고 혁신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빨리 우리가 이 당을 이제 좀 폭파시킬 정도의 창조적인 파괴를 할 정도의 절절한 심정으로 창조의 혁신, 전면적인 대개조에 나서자 이런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일단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이 당의 주인이 아니라 당원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정당. 소위 말해서 공천권을 당원이 행사하게 하고요. 당원분들이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안 하면 불신임할 수 있는 당원 소환제도 만들고 그리고 당협에 비사실이나 민원이 있다면은 당 중앙에 직접 비밀 내에 통로를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도 갖춰주고 그래서 당원이 진짜 주인이 돼야 되고요. 또 국민의힘이 어떤 이익 집단이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투철한 이념 정당, 가치 정당이 돼야 되고요. 또 국민과 당원들한테 군림하는 정당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당, 민생 정당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혁신 정당, 이런 식으로 당이 변할 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인 걸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최근 조금 새로운 국면도 있고요. 네. 사실 참 최상병 그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고요. 거기서 수사를 정말 왕성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특검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특검을 하기에는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 아직 미비한 단계에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만약에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면 공수처 수사를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공수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특검 여부를, 그게 국민적 어떤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의혹을 오히려 해소를 못했을 때 우리가 먼저 특검을 자청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국민분들께서 기다려 주시면은 곧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가 타 후보들 간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윤 후보님은 어떤? 근데 이게 사실 연합 그러는데 사실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연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결과에 의한 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보면은 결선 투표라는 거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라는 게 결과에 의한 연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께서 과반이 안 넘게 되면은 2등 하는 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의한 연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 후보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전략?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정치적 업보 때문에 또 당 권정들이 1년 당하고 또 지구당 위원장직도 박탈당하고 계속해서 무소속 8년 전, 4년 전 계속 무소속에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온 다음에 제가 복당을 했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법적인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중앙정치에 뒤늦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어떤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TV 토론을 통해서 저의 어떤 진정성, 윤상현 다음을 알리고 또 특히 보수혁명의 필요성, 변화혁신의 선봉장, 윤상현 그걸 느끼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꼭 윤상현이어야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왜 윤상현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첫째 일단은 대표는 당의 얼굴이자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하고 싸워서 이긴 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후보가 딱 둘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당이 분열되고 우파 위기가 처했을 때 끝까지 당원 동지분들하고 함께 울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또 저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공천 협박 속에서도 윤심이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윤심이 돼야 된다. 정말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 왔던 사람이 누구냐. 수도권 위기다라고 했을 때 동의 안 한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위기다, 뺄셈 정치 안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줄곧 소신껏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윤상현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당 대표는 대통령하고 관계가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조건을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답이 있어요. 근데 답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라 아직까지 중앙의 인지도가 없고요. 그래서 좀 더 한 번 생각하면 모르고요.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아마 답이 윤상현은 모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